어머님, 이제 그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내가 뭘 했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니? 아이들이 할머니만 찾고 저를 무시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무시한다고? 내가 언제? 그리고 어머님 이런 장난감 좀 그만 사주세요. 사주신 것들 때문에 아이들 버릇이 나빠졌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이 대화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영숙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실제로 오간 대화입니다. 8년 동안 두 손주를 자식처럼 키워온 할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들은 말이죠. 박영숙 할머니는 올해 68세로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외아들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키우셨어요. 9년 전 아들이 결혼했을 때 박 할머니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온 똑똑한 여성으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젊은 부부의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참 잘 됐구나.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박 할머니는 며느리를 정말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고 좋은 옷이 있으면 며느리 것부터 먼저 사다 주곤 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닮은 귀여운 남자아이였어요. 박 할머니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3개월에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직장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고 개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그때 박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예쁜 손주 돌봐줄게.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보답할게요라고 했죠. 그렇게 박 할머니의 8년간의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에는 아들 집에 도착하는 것이 박 할머니의 일과였습니다. 며느리는 8시에 출근하고 아들은 7시 30분에 이미 집을 나선 상태였어요. 박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트림시키기, 재우기, 갓난아기 돌봄의 모든 것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집에 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주가 자신을 보고 웃을 때,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을 때, 그 모든 피로가 날아갔다고 하세요. 6개월이 지나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박 할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쌀로 미음을 쓰고 신선한 야채를 삶아 으깨고 소고기를 삶아 곱게 다져서 정성스럽게 만든 이유식 덕분에 손주는 또래보다 훨씬 잘 먹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이유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서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첫 손주가 돌이 지났을 무렵 두 번째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박 할머니의 기쁨은 배가 되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2명을 동시에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역시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박 할머니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손주가 태어난 후 박 할머니의 하루는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갓난아기는 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하고 큰 손주는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사고를 칠 위험이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아기가 울고 다른 한쪽에서는 큰애가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고 정말 눈이 8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박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거의 15시간을 아들 집에서 보내며 두 손주를 정성껏 돌봤어요. 박할머니의 희생은 시간과 노동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당했어요. 손주들 이유식 재료는 모두 유기농으로 골라서 사주고, 옷은 백화점에서 좋은 것으로 골라 사주고, 장난감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비싼 것들로 사줬어요. 한 달에 손주들을 위해 쓰는 돈이 100만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어머니, 육아비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박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다. 우리 손주들한테 쓰는 건데 뭘. 하지만 박할머니 부부의 연금은 한 달에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쓰고 나면 자신들이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박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고 하세요. 처음 2년간은 며느리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손주들 간식 때문이었어요. 박할머니는 손주들이 보채면 과자나 사탕을 사줬는데 며느리가 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단 거 너무 많이 주시면 밥을 안 먹어요.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줘? 조금씩만 주는 거야. 그래도 너무 자주 주시는 것 같아서요. 박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주는 건데 그것마저 간섭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갈등은 교육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주들이 뭘 해도 예쁘고 귀여워서 야단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반면 며느리는 아이들 훈육에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큰 손주가 4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어질러 놓으면 며느리는 정리 안 하면 장난감 다 버린다며 엄하게 혼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괜찮다, 할머니가 치워줄게라며 아이를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박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 교육상 너무 다 해주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뭐 천천히 가르치면 되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며느리와 박할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차가 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박할머니가 해놓은 일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이들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히셨어요? 땀띠 생겨요. 어머니, 집 안이 너무 어수선해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어머니, 저녁 반찬은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요. 하나하나가 박할머니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8시간 넘게 두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박할머니의 남편도 아내의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우리 손주들인데 참아볼게요.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쉿.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혹시 아들이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 박할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4번째 해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박할머니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와서는 아이들하고만 대화하고 박할머니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네, 알겠어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박 할머니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사탕 주신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해야 돼. 충치 생겨. 지은아, 할머니가 정리하신다고 해도 내가 직접 해야 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할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더 속상한 것은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박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이들 교육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개입했다고 그래? 그게 아이들이 할머니 말만 듣고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엄마, 우리가 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바쳐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개입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다니. 5번째 해에 접어들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돈의 가치를 모르게 돼요. 어머니, 아이들이 떼쓸 때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벌은 나빠져요. 어머니, 우리가 정한 규칙은 꼭 지켜주세요. 혼란스러워해요. 매일매일이 지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급기야 며느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적이에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거리를 두라고? 8년 동안 친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할머니에게 거리를 두라고 하다니. 6번째 해 박 할머니는 거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오버해서 힘들어. 아이들을 너무 응석가지로 키우시거든.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 간섭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정말 스트레스야.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8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번째 해는 박 할머니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박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가 뭔가 제안을 하면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라고 딱 잘라 말했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말고 엄마 말 들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가장 상처였던 것은 추석 때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며느리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너무 기름져요, 너무 짜요라며 불평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음식은 몸에 안 좋으니까 조금만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손주들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8년 차가 되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박 할머니는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가서 두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8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니? 아이들이 할머니만 찾고 저를 무시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애들 엄마인데 할머니가 더 엄마 같아 보이잖아요. 박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들을 키운 것이 잘못이라는 건가요?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주신 것들 때문에 아이들 버릇이 나빠졌어요. 뭐든지 사달라고 하고
안 사주면 할머니한테 말할 거라고 협박까지 해요. 그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어려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너무 허용적이셔서 그래요.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며느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박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들인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그만 오라고 하다니. 집에 돌아온 박할머니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분노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8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참고 또 참으면서 박할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할머니에게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내가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박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통보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라며 달려와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안 와요?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그럼 내일은 와요? 박할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냉랭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가봐야겠다. 벌써요? 저녁도 같이 먹어요. 아니야. 할머니, 집에서 먹을게. 그렇게 8년간의 육아가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영숙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정말 허무하셨대요. 8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의미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다고 해요. 요즘엔 친구들과 차 마시러 다니고 남편과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요. 하지만 여전히 손주들이 그립다고 합니다. 가끔 길에서 비슷한 나이 아이들을 보면 우리 민수, 지은이 생각이 나요.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박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헌신적이었나 봐요. 며느리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선을 그었을 거예요. 무료 육아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박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돌봐줄 건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세요. 공짜 육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주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며느리의 통보 후 박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8년 동안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면
자동으로 아들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후 3시가 되면 손주들 학원 픽업 시간이라며 불안해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8년 동안의 루틴이.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아침을 함께 먹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먹어봤지?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반가워했어요. 8년 동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웠거든요.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순이야, 그동안 어디 갔었니?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손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친구들은 박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모두 놀랐어요. 아이고, 8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고. 하지만 박할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박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서예를 배우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았어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동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등산도 시작했어요. 8년 동안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이제야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구나.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고 평일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가 오고 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예전만큼 길지 않았어요. 할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손주들 이야기로 1시간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서로 근황 묻는 정도로 끝났어요. 박할머니도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가장 힘든 것은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 아이들을 보면 자꾸 민수와 지은이가 떠올랐어요. 우리 민수 지금쯤 학교에서 뭐 하고 있을까? 지은이는 유치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으니까요. 가끔 아들에게 손주들 안부를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을 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갔어요. 박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애들 엄마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회사에 가야 하고.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병원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어요. 박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8년 동안 키운 손주가 아픈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3개월 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3개월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더니 이럴 때만 생각나는구나.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안 가도 돼. 걔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박할머니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주가 아픈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도 8년 동안 키운 아인데.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박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할미 왔어. 하지만 예전처럼 밤새 간병할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낮에 몇 시간 있어줄게. 밤에는 너희가 교대로 해야 해. 네, 알겠어요. 아들도 예전처럼 무작정 부탁하지는 못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박 할머니는 하루에 4, 5시간 정도만 병원에 있어줬어요. 지은이가 깨어 있을 때 간단한 간병을 해주고 아들이 식사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정도였죠. 할머니, 지은이가 깨어나서 박 할머니를 보고 기뻐했지만 예전만큼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는 집에 가봐야겠다. 아빠가 돌봐줄 거야.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도 할 일이 있어. 내일 또 올게. 예전 같으면 아이가 보채면 계속 있어줬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둘째 날 며느리가 잠깐 병원에 왔을 때 박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박 할머니를 보고 어색해했어요. 어서 와. 박 할머니도 냉담하게 인사했어요. 며느리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박 할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집에 가볼게.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안쓰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일주일간 입원했고 박 할머니는 그 기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만 도와줬어요. 예전처럼 24시간 붙어서 간병하지도 않고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가지도 않았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정도였죠. 엄마 몸도 편찮으신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아들이 미안해했지만 박 할머니는 담담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전처럼 무조건 희생할 생각은 없다는 선을 그어두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퇴원한 후에도 박 할머니의 태도는 달랐어요. 아들이 엄마 지은이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며칠만 더 봐주시면 라고 부탁했지만 박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너희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박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서예 수업도 빼먹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소중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박 할머니와 아들 가족 사이에는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졌어요. 응급 상황에는 도와주지만 일상적인 육아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선이 생긴 것이죠. 아들도 이제는 쉽게 부탁하지 못했어요. 예전처럼 엄마가 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 사건 이후 3개월이 더 지난 지금 박 할머니는 완전히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서의 실력도 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손주들이 그립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절절하지는 않아요. 그립긴 하지만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르니까 아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박 할머니의 도움 없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점차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해요. 다만 가끔 정말 힘들 때는 박 할머니가 그리워진다고 해요. 하지만 쉽게 부탁하지는 못하죠. 지금 박 할머니와 아들 가족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요.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족 관계가 되었달까요? 박 할머니는 이것이 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도 않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도 않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른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의미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박할머니의 말처럼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할머니의 현재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욱 공감 가는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